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 2일 서울 숭례문 지하 보도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인 70대 남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선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도심에서 뚜렷한 살해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수가 88만 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결마저 엇갈리고 있는데요.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플랫폼 종사자 계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6월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어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2024년 6월 국제수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 6월 경상수지가 122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쭉 흑자 보이다가 올해 4월에 적자로 꺾였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5월, 6월 이렇게 2달 연속 흑자를 보인 겁니다. 흑자 폭도 커져서 2017년 9월 이후에 최대치로 나타났고요. 역시 이번에도 반도체가 끌어줬는데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중심으로 수출이 9달 연속 증가를 했고요.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반도체가 50% 넘게 뛰었어요. 그래서 수출 증가를 견인을 했고 그 외 정보통신기기, 석유 제품, 승용차도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미국, 중국 순으로 수출이 증가를 했고 그렇지만 이번에도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전달에 비해서 적자 폭도 커졌고요. 특히나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확대됐습니다. 수출이 늘었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미국 경기 침체의 여파가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이 며칠의 상황을 보고 정부는 이 이례적인 해외발 충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뭐 아무리 미국에서 시작한 거라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어쨌든 간 부진한 상황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그 회복세에 들어선 수출도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피어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가 우리나라 지금 계속 끌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미국 시장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네. 미국이 어려워지면 우리 하반기 수출도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거고 내수 회복 같은 것도 우리나라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수출로 그나마 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번 사태로 수출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 뭐 얼마 전에 발표한 대로 이게 상당히 일시적이고 또 좀 반영할 때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지금 뭐 어제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다시 보인다고 해도 네. 그저께 이번에 우리가 증권 시장에서 봤던 모습은 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강한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럼 우리 경기가 그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원래 그 반도체에도 그렇고 미국 대미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가져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경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까지 직격탄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고 특히나 이번에 증시 폭락 사태 보면 AI 관련해서 좀 주가 하락이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이 AI가 급부상하면서 사실 반도체도 같이 뛰어오른 거였는데 넓게는 AI 거품론까지 제기가 되면서 그러면 이거 반도체 수출도 위축될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역대급 세수 부족 상태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TMF 사태
터지면서 지금 정부가 긴급하게 써야 될 지원금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계획은 더 큰 암초를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이 국민의힘은 이번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금투세 폐지에 좀 불을 붙여보는 모습이에요. 금투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계속해서 정부 여당은 이걸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이번에 22대 국회 출범 직후에 금투세 폐지를 위한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또 야당에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감안을 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여야가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번 증시 폭락 계기로 해서 TMF 사태도 그렇고 좀 수습을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국정 운영 주도권을 가져보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입니다. 네. 그동안의 당의 기조는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해왔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를 계속 유예하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민주당은 그랬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반대의 느낌 뉘앙스들을 풍겨왔잖아요.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다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좀 민주당도 우클릭을 하는 것이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근데 여전히 당 내에서는 금투세 폐지 비롯한 감세 정책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논평에서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금투세를 이용해서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사실은 여야가 어떤 논의를 하기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늘로 예정돼 있던 금투세 토론회는 연기하기로 했어요. 네, 이 민주당에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오늘 금투세 주제로 그 토론회를 열기로 했었다가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연기하면서 공지를 띄웠는데 당 지도부가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 열기로 해서 토론회를 수년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 겨냥해서 폐지 측 토론자를 섭외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티몬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사전 신청 오는 9일부터 받게 됩니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3천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를 하고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서 지급을 하고 만약에 3억 넘는 피해 금액이 3억에서 30억 원 구간의 경우에는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서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례보증 신청하면 심사를 한 후에 기업은행에서 대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금리는 한 3.9에서 4.5% 사이에서 제공이 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서는 1%포인트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로 설정을 했고요. 또 피해 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그리고 상환 유예를 적용을 받는데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고요. 또 이번 사태 계기로 이커머스 업체 정산 주기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 정산 기한이 40일에서 60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대금을. 근데 그 사이에 이 판매 대금을 쥐고 있다가 이커머스 업체가 쥐고 있다고, 이거 쌈짓돈처럼 자기들 돈이 아닌데 네. 다른 목적으로 다른 데 투자하고 기업 불리는 쪽으로 사용하는 걸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을 해서 이커머스 업체 정산 기한을 지금보다 짧게 설정을 하고 이걸 위반할 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민주당도 TMF 사태와 관련한 TF를 꾸렸는데요. 청문회도 열 계획이라고요. 네, 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 정무위에서는 TMF 청문회를 열고요. 또 국정조사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문회에는 해피머니 IN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할지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먼저 그 법 제정하고 관련해서는 그 매출 규모 1,000억 원 정도 되는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신탁하거나 보증보험 체결하거나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이게 법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이번 사태가 구영배 대표 그 Q10의 방만한 운영의 책임이 분명히 1차적으로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거 정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 아니란 대처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자금융업체들이 원래 같으면 40% 이상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사태 터지고 알고 보니 TMF가 뭐 오래 전부터 뭐 자본 잠식 상태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TMF가 유동성이 부족한데도 조치를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중기부사나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TMF 입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부분을 꼬집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 때 이런 전자상거래 규제에 관해서 관련 법이 제출됐는데도 정부 여당이 처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 지원을 하겠다.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입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사도강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강제라는 단어를 명시한 자료 전시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굴욕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사도광산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역한 곳이었고 그래서 그 유네스코 등재 바로 다음 날에 개관한 전시실에 봤더니 강제징용에 대한 문구가 아예 빠졌다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이거 외교부의 해명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강제라는 이 표현 관련한 문제는 협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일본이 수용을 했다. 우리는 이거를 얘기를 한 거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와 그 단어를 빼기로 합의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가장 최근에는 그 우리 외교부가 우리 쪽에서는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요구를 했지만 이걸 일본이 거부했다라고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명백한 정부의 협상 실패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일본학 학계에서도 이게 한국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처음부터 등재해주기로 결론을 정해놓고 협상은 정말 형식만 구색만 갖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유네스코 등재할 때 만장일치 돼야 되고 그럼 우리가 그 카드 쥐고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만 보면 우리가 과거에 마치 일본 침략해서 우리가 침략국인 것처럼 몸조심해야 되는 나라처럼 느껴진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일 정부의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우원식 의장은 모르고 동의했다면 외교 협상 실패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국, 일본 외교 협상 과정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도강산이 위치한 그 문서관에 있는 명부, 반도 노무자 명부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고 또 강제동원 실태를 확인해 줄 자료인 유초은행 소장 한국인 노동자 통장도 인계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라는 게 되돌릴 수 없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이걸 대신할 배상과 또 진실을 기억할 의무는 우리 의지에 달려 있고 우리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광복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관 논란을 빚은 김형석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앞으로 임기 3년을 맡게 되는 신임 독립기념관장 자리인데요.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 그 독립운동가와 후손들 단체인 광복회에서는 임명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라고 지목을 한 건데요. 김형석 이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수였어요. 총신대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2003년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맡았고
통일과 나눔재단 운영위원장 등등을 뭐 국직한 자리를 거쳐온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논란이 된 행적들이 있어요. 그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두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친일 행위자의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 친일 행위하고 반민족 행위하고 다른 부분을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고 네. 또 그다음 발언은 국부 논쟁을 끝내고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된다. 또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의 50선거 방해 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해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신임 관장이 제가 지금 그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의미래 이사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근데 여기 재단법인이 어떤 곳이냐면 재작년에 국민의힘 싱크테크인 여의도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보훈부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김영석 신임 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중요하고 건국절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다고 말해온 사람이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 광복회의 반박은 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정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2월에도 그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한 사람이 논란을 빚기도 했었고 지난달에도 국책연구기관의 뉴라이트 성향단체 창립인사 교수를 또 이사장으로 세우고 하면서 좀 계속해서 논란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인데요.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상훈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제 취임을 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럼 형식상으로는 좀 취임 인사차 진성준 위의장 방문한 그런 성격이 됐어요. 그래서 상견례 쪽에 아무래도 첫 만남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예민하고 딥한 이야기보다는 좀 상견례 성격을 띠고 있고 앞서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생입법 위에서 여야정 협의를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좀 전향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고 진성준 의장도 정책위의장 간의 별도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직후에 이렇게 회동이 이루어져서 더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취약계층 너무 더운 때 지금 전기요금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것들 양측이 모두 부인할 수 없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10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좀 방금 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극한 대치가 거듭되면서 아무래도 피로감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게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도로 정오를 지나고 나서야 비교적 수월해졌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원분기점을 지나서 1차로에서는 고장난차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릉분기점 2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부근에서 살짝 속도가 떨어지고요. 내부순환도로는 성산 쪽으로 마장과 월곡 사이 1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광명교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팔곡터널에서 팔곡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다시 8탄에서 화성휴게소 그리고 서해대교 부근에서 각각 3-4km가량 제속도 못 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구리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 혼잡하고요. 이후 구리 요금소부터 강일까지 다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지난 2일 새벽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8월 2일 오전 5시경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을 시간인데 숭례면 지하 보도에서 70대 남성이 여성 환경 노동자 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인데요. 밝혀진 바는 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고된 건 누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걸 신고를 받고 CCTV 추적을 통해서 범인은 검거했는데 숭례문 저 위쪽으로 가면 남산 쪽으로 가면 동자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쪽방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노숙인 분들이 많이 거기 거주하시는 데가 그쪽인데 거기 검거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피해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예. 그런데 이번 사건 역시 범행 동기가 좀 뚜렷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면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면식은 좀 있었는데 그 면식이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 뭐냐면은 이분이 청소 노동자였고 피해자분이 네. 이 가해자는 아마 그 근처에서 노숙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밤새 노숙을 하면은 아침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어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야 네. 사실은 청소 노동자시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얼굴을 알게 됐는데 본인 주장입니다. 8월 2일 본인은 그냥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느낌으로 자기를 무시당했다는 생각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전적으로 본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 얘기입니다. 그건 본인의 망상일 수도 있고 전적으로 피해자가 뭘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피해자 탓을 가해자는 하는 거예요.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정확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네. 같고 실제로 이제 왜 죽였냐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불확정한 이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분노를 이 힘없는 분한테 투여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당장 지난주에 발생했던 일본도 사건도 범행 동기가 좀 불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망상이죠. 중국 스파이 얘기도 하고 누구 얘기도 하고 그 귀에 뭐가 나오고 이런 얘기 사실은 완전 망상인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40대의 그 가장을 살해한 거기 때문에 불특정, 무차별, 네. 비전형 그리고 오버킬, 과잉살상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도 있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런 범죄에 엮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 동기의 사건 피의자들을 좀 살펴보면 사회에서 고립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고립성 혹은 사회적 취약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경찰대에서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상 동기 범죄의 실태와 분류라고 하는 경기대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 쓰신 건데요. 네. 판결문 4년간의 판결문 186건을 분석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범인들의 직업 상태가 무직이거나 아니면은 비정규직인 경우가 76%다. 근데 이게 또 좀 오해하면은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오해 또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사실 무직이나 비정규직이 범죄성이 높다 이렇게 편견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전 이 논문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이 모수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범죄는 판결문이 나온 것만이 아니라 발생된 것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4년 동안 이런 범죄가 186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수 범죄, 그러니까 사건화되지 않은 범죄도 존재하고 거기에 다른 유형의 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그냥 판결 받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런 형태도 어쨌든 간에 고립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우발성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즉흥성이 감흥성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것 없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뭐가
탁 하니까 이게 우발이라는데 범죄상으로는 요걸 우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런 상태가 없는 걸 우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나온 거라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계획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명백히 순수하게 우발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발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은 네. 피해자한테 책임이 전가갑니다. 그런 걸 노리고 이제 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발이라고 하면 형량이 반 이상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얘기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해서 다 잠재적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범죄성에 대한 판단을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걸로 좀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을 정신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될 것 같으면 바로 구금을 네. 하거나 아니면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금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범죄학자들이나 범죄 전문가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치안 시스템은 발생하고 뭘 쫓아갔어요. 발생하면 잡고 그렇죠. 뭐 징계를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잘못되면 징계 네, 주고 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게 한국 치안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힘없는 피해자들은 다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치안의 패러다임이 조금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네, 사법 입원제라는 게 작년에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입원제도 사전에 뭘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있을 때, 선제적으로 그렇죠. 예. 입원을 시킨다거나 시킨다거나. 치료에 들어간다거나. 그럴 때 판사의 어떤 허가를 받아서 네. 그런데 그 판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이지 정신적인 걸 판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범죄학 전문가거나 뭐 이런. 그렇죠. 건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있어 갖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건 네. 누가 어디에 얼마만큼이라는 세 가지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분명히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죠. 어느 정도로 구금을 해둬야 되거나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 되거나 네. 어디에 해야 되느냐 얼만큼 해야 되냐 이게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입원제를 원칙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네.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했던 거죠. 잘못하면 진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잠재적인 범죄자로 봐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 있죠. 네. 예. 자, 지난해 신림역 서현역 이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경찰이 기동 순찰대를 신설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또 별 효과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럼 저 일이 벌어지는데 일본도 휘두르고 다니는데 어제도 평택에서 일본도 휘두르다 잡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동수사대 어디가 있어? 시민이 신고해서 잡힌 거지.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문제는 체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도를 지금 막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시민이 신고하거나 누가 응급실에 가지 않고는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네. 왜 필요하죠?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동수찰대 역할은 형사기동대 마찬가지 네.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뭘 해야 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범죄 분석이나 범죄자나 아니면 범죄 위험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경찰은 소수의 어떤 뭐 이런 조사 분석관 36명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치안의 패러다임은 터지면 뭘 한다는 건 잘하는데 터지기 전에 뭘 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인 거죠. 그만큼의 여력이 없기도 하지 않나요? 그 시야가 거기까지 안 간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네. 사실 프로파일러를 오래전에 뽑아놓고도 실제로는 이 사람들을 매우 미안한 표현이지만 후배들이기도 하건데 꼬다는 보리자루 형태가 됐다는 것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분석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뭔가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치안이 좀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사실 아직은 그렇게 잘 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거죠. 인적 구조가. 예, 그렇군요. 예. 또 7319님도 선제적인 처치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네.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경찰들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일부는 한다는 겁니다. 왜냐? 범죄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조금은 해야 된다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쓰러졌던 할머니 5명 가운데 한 분이 숨지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15일 날 발생해서 처음에 3분이 쓰러지셨고요. 네. 한 분이 입원했고 한참 뒤에 3일 뒤에 또 한 분이 있는데 네. 마지막에 입원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은 퇴원했고 한 분은 아직도 좀 힘든 상황인데 네. 문제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의 음독 경로와 실제로 앞에 4분의 경로가 달라갔고 그 부분이 조금 그 경찰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세척약 성분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쓰러지셨던 할머니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좀 용의자가 특정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 4분은 농약 성분이 2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커피를 드시고 네. 나머지 5번째 분은 커피 말고 뭐라고 하나 살균제, 살충제 같은 몇 개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5번째 할머니는 다른 경로로 드신 게 맞다. 그러면은 그분이 사실은 어떤 혹시라도 혐의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언론 보도는 그분이 뭔가 이제 뭐 은행에 가서 뭘 이렇게 뭐 재산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분이 혐의점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사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쓰러진 시점도 좀 다르고 음독 경로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추측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추측들이 거죠. 쏟아지고 있고 네. 근데 아직 결론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벽에 부딪힌 느낌은 듭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벌써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3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 분은 또 상당히 또 지금 병원에 또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봉화란 그 마을이 얼마나 지금 흉흉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좀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5번째 할머니를 혐의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소개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그리고 세모정 PD의 최신 트렌드 따라잡기 강 PD의 체험 삶의 현장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얼락노글락이란 부사가 있습니다. 동사 얼다와 녹다가 다 들어가 있죠. 기본 뜻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모양 또는 얼듯 말듯 하는 모양입니다. 강물이 얼락노글락 툭 치면 깨질 것만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남을 형편에 따라 다잡고 늦추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가까이하고 멀리하여 놀리는 모양이란 뜻도 있습니다. 얼락노글락에서 락은 뜻이 상대되는 두 동작이나 상태가 번갈아서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연결어이고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주로 뭐락, 뭐락 이런 구성으로 쓰입니다. 같은 예로 들락날락, 오락가락, 엎치락 뒤치락 같은 게 있습니다. 들락날락에서 두 번째 음절의 락이 세 번째 음절의 초성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들락날락으로 발음되는데요. 표기할 때 랑으로 쓰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표현들은 각각 하나의 단어니까 모두 붙여서 씁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자락깨락 잠을 설쳤어. 밤새 편지를 쓰락지우락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락깨락과 쓰락지우락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락과 깨락, 쓰락과 지우락은 띄어서 써야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입추절기가 무색하게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경주의 기온이 36.9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남 양산과 강원도 정선, 전남 고흥 등도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제주 33도, 광주와 강릉 34도, 대구 3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높은 습도와 강한 볕으로 인해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까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2도, 습도는 6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부상 등을 언급하며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강력히 비판한 데 이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 불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협회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은 안 선수와 갈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만나 간호법 등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합동 토론회를 거듭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추예요. 그런데 창밖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이에요. 네,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추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도통 열기가 식질 않고 있는데 최악의 여름으로 꼽히는 2018년 열대야 일수를 진즉이 넘어섰습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5일까지 전국에서 나타난 열대야 일수는 평균 12.2일로 기록됐는데요. 가장 더웠던 2018년보다 이틀이나 더 많았고요. 평년 기록인 3.9일보다는 3배 넘게 많았습니다. 서울은 16일, 강릉은 18일, 제주는 20일 연속으로 열대야를 겪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올해가 평균 11일로 2018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올해는 밤더위가 유독 더 심합니다.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데다가 장맛비에 버금가는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마치 습식 사우나에 갇힌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곳곳에서 피해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현재까지 17명으로 집계됐고요. 폐사한 가축도 30만 마리를 넘어설 만큼 곳곳이 열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전국 해안에선 해파리떼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높아진 수온 탓에 강원도 최북단 바다까지도 해파리떼가 점령해버렸다고 하는데요. 던져둔 그물에는 물고기 대신 붉고 투명한 해파리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 개체수는 1년 전보다 무려 360배가량 급증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해파리가 천적이 없는 데다가 당분간 수온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급기야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여보지만 해파리 수매와 피해 어구 수리비 지원 등은 예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네, 입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는 습도 높은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은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또 더위도 더위지만 오늘은 기습 폭우에도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네.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 최고 40에서 60mm가 되겠고요. 특히 경북 지방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서 이 물놀이 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 자주 마셔주시고 요즘같이 무더울 때는 조금 짭짤한 음식으로 염분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 핑계로 이따가 샐러드 대신 얼큰한 국밥 한 그릇 하려고요.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인천에 이어서 이번에는 충남 금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지난 화재 사건 이후 얼마나 됐다고 또 전기차에 불이 붙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이번엔 충남 금산의 한 주차타워 1층에서 충전 중이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정말 불이 삽시간에 붙어버리더라고요. 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오히려 불길은 더 거세지기만 했고요. 결국 차량을 주차타워 밖으로 빼낸 뒤에 질식포로 덮어서 1시간 반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차주는 전날 오후 7시쯤 충전기를 꽂았다고 진술했는데 약 11시간 넘게 충전 중이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차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봤을 때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22년식 기아의 EV6 모델이었는데 최근 인천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사용된 중국산 배터리와는 달리 SK온에서 생산한 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전기차를 제조한 기아 측에 차량을 보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서 인천 전기차 화재로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는 이재민이 800명으로 늘었다고요. 네, 이 무더운 날씨에 무슨 고생인가 싶은데요. 청라국제도시 화재 피해 아파트 1,581세대 가운데 264세대 약 800여 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재민들은 행정복지센터와 하나은행 연수원 등 임시주거시설 10곳에 마련된 텐트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외부 업체를 불러 화재 당시 녹은 수도 배관을 복구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임시 복구를 겨우 완료해 각 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기도 했지만 일부 배관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한 개동은 단수가 된 상황이고요. 또 4개동 477세대는 전기마저 끊겼고 이 가운데 3개동은 그마저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보안 요구를 받고 다시 점검 중이라고 하네요. 특히 수도 배관은 완전히 정비 복구하려면 몇 달은 더 걸릴 수 있다고 하고요.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재개되고 집 청소까지 다 마친 뒤 재입주하기까지는 최대 2주가량 걸린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복구되길 바라고요. 네. 또 요즘 이렇게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차주분들은 예방 방법 궁금하실 텐데 100%까지 완충하지 마시고 80-90% 정도로만 충전하는 게 화재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또 급속 충전기보다는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게 화재 위험을 줄이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올해 5월까지 자살 사망자가 1년 전보다 10%나 늘었다고요.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참 달갑지 않은 타이틀인데 올해 들어 벌써 6천 명 넘게 되돌릴 수 없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는 총 6,375명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 수가 13,000명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벌써 그 절반에 근접한 수준인 네. 거죠.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우울과 불안이 늘면서 자살 사망자 수도 늘어났는데 또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사망 사건 이후 7-8주간 모방 자살도 크게 늘어난 점이 상반기 증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률은 2013년 각각 14,000여 명, 인구 10만 명당 28.5를 기록한 이후에 재작년까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2020년 이후 가장 높이 치솟더니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를 넘기면서 유일하게 20명을 웃더라고요. 2위 리투아니아와도 비교해도 5.6명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정부는 주요 추진 과제로 자살예방 실천 메시지 홍보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강화를 꼽고 있고요. 민간기관 협력 내용으로는 종교계 7대 종단의 생명사랑 희망 메시지와 대국민 캠페인, 생명존중 콘서트 등의 성과가 공유됐고 이 밖에도 자살 예방의 날인 오는 9월 10일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가 개최하는 생명사랑 밤길
걷기 내용과 행사 지원 방안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말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붙잡아줄 좋은 글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나태주 시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고된 하루 열심히 버텨내고 계신 분들께 한 문장 짧게 읊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기다림의 까치발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고된 하루 잘 버텨주신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세계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요. 500쪽이 넘는다면서요. 네, 재산 분할액만 무려 1조 3,808억 원. 정말 세계 이혼이라고 불릴만 하죠.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무려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비자금이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돼 그룹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봤지만 최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 노 전 대통령이 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60특혜도 반박하고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계산과 친족 증여분 등의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도 상고 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금 확정을 앞두고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새로 선임한 공격수 홍승면 변호사는 법관 시절 대법관 영순위로 불리면서 대법원장 후보로도 꼽혔었고요. 방어전에 나서는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고심 대리인으로 선임해 맞서면서 최고 변호사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올림픽 소식 살펴볼까요? 메달 소식은 없었지만 우리 선수들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네, 요즘 매일같이 메달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아쉽게도 나흘 연속 이어지던 금메달 퍼레이드는 하루 쉬어가면서 태극전사들의 메달 레이스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향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유빈과 전지, 이은혜 선수로 구성된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은 8강에서 스웨덴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단체전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가 올림픽 단체전 4강에 오른 건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2008 베이징 대회 동메달 이후 16년 만에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임종훈, 장우진 그리고 조대성 선수가 나선 남자 탁구도 단체전 16강에서 크로아티를 매지스코 3대 0으로 누르고 8강에 올랐는데요. 신유빈과 함께 혼합복식 동메달을 따냈던 임종훈은 대회 두 번째 메달을 노립니다. 또 스포츠 클라이밍의 서채연 선수 여자부 콤바인 준결승 보더링에서 44.2점을 받으면서 20명 중 13위로 예선을 출발했는데요. 주 종목인 리드에서 순위 뒤집기를 노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경기들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먼저 세계 최강 한국 여자 골프가 8년 만에 다시 올림픽 금메달을 찾아 필드에 오릅니다. 고진영과 양희영, 김효주 이렇게 세 선수가 파리에서 한국 여자 골프가 왜 세계 최고인지 다시 한번 증명할 텐데요. 한국 여자 골프는 지난 2016 리우 대회에서 박인비 선수가 초대 금메달리스트에 오른 뒤 지난 도쿄 대회에선 노메달에 그쳤는데 리우에서 최종 4위에 올라 코앞에서 메달을 놓치는 아쉬움을 삼켜 했던 양희영 선수가 이번에 메달을 수확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요. 네. 또 경기장을 찾은 김효주 선수는 메달이 금, 은, 동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우리가 3명이다 라면서 3명 모두 잘해서 목에 AD카드 대신 메달을 걸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경기를 앞둔 각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육상의 자존심 우상혁 선수도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 무대에서 날아오르는데요. 불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설 때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무명의 선수의 서름을 삼켰어야 했는데 당시 긍정적인 자세와 세계 정상급 선수들 사이에서도 빛나는 실력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죠. 결국 최종 4위에 오르면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우상혁은 멈추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보여준 깜짝 활약은 반짝으로 끝나지 않았고 2023 다이나몬드 리그 파이널 등 각종 대회에서 대회에 나서면서 한국인으로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파리올림픽을 향한 기대를 키워왔는데요. 바로 오늘 메달을 향한 점프가 시작되니까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노골드에 그치면서 종주국의 자존심을 구긴 대한민국 태권도도 만회의 발차기를 날릴 준비를 마친 만큼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응원해 볼게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어제 처음 입국했어요. 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어제 오전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4주 동안 특화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되는데요.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정부 인증 자격을 취득했는데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도 일정 수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1일까지 가사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400곳이 넘는데요. 비용은 한 시간당 13,700원꼴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이용하면 월 119만 원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네, 당장 다음 달 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육아와 가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애매한 업무 범위가 논란인데요. 아이 식사와 목욕, 방 청소 등은 돌봄으로 규정돼 있는데 설거지나 청소 등 일부 가사 업무도 가능하지만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 일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범위가 모호해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당초 양국 정부가 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돌봄에 방점을 찍은 필리핀 정부와 가사도 가능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간 미묘한 시각차가 여전한 겁니다. 제가 또 집에서 사실상 주부 역할을 맡고 있어서 잘 알거든요. 가사라는 게 뭔가 범위를 딱 떨어지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참 애매한데요. 맞아요. 저희 부부도 역할이 정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사실 우리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우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든가 아니면 또는 그냥 쉽게 프리랜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앱을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노동력을 제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매년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이런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증가가 추세가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요. 근데 다른 일각에서는 역시 이들 역시 노동자 입장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플랫폼 종사자들이 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서 노동관계법에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거의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경향이 큰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차량 호출 플랫폼인 예전에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른 하급심에서는요. 아직까지 배달 라이드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나오면서 이 다른 판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확실한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플랫폼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네. 먼저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부터 좀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타다 이 기사분으로 활동하신 분인데요. 이게 먼저 알려드리면 이 광모 씨라는 분이 19년도 5월경에는 우리 헤럴드 HR이라는 업체하고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운전기사로 일하신 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타다 베이직은 앱 기반의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인데요. 이 업체는 소카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용자가 복잡하죠. 이분은 네. 다른 분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데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 7월에 협력업체인 헤럴드 HR이 기사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향후 배차될 운전기사
22명을 명단을 공지하면서 인력 감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곽 씨가 이 같은 인력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네,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근로자성 판결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계약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소송 주체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이분이 이제 구제 신청 과정에서 처음부터 난관이었다고 해요. 이게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은 나를 해고한 사용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지목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이 최초에는 VCNC 아까 자회사를 소카의 자회사를 사용자로 지목하였다가 나중에 소카를 사용자로 지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고 근데 이게 해고 5개월이 지나서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근로노동법에 의하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해고 통보 뒤 3개월로 제한하고 있어서 소카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대법원이 아니다. 고용 형태의 다변화가 됨에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럴수록 경제적 열악한 지위에 놓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은 구제 신청을 한 거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타다 기사들이 계약을 체결한 용역 업체가 아니라 소카를 사용자로 본 거잖아요. 그 네. 근거가 뭔지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상 소카가 실질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계약 구조를 통해 등장한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곳입니다. 네. 타다를 실질 운영하는 소카, 그다음에 자회사인 VCNC, 그다음에 광모 씨와 계약을 체결한 헤럴드 HR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타다의 서비스 구조와 소카와 VCNC의 역할 두 회사의 관계들에 비춰보면 타다의 드라이브 임금이나 업무 내용을 소카가 결정했다라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소카가 타다 서비스의 균질화하고 표준화할 필요에 따라서 VCNC로 하여금 운전 업무의 수행 절차와 방법, 그다음에 위반 횟수별 제재 조치에 대한 관한 교육 자료, 그다음에 근태 자료를 제작해서 협력업체에 배포하도록 시켰다. 그다음에 VCNC는 실질적으로 그 교육과 제재 조치 실행을 담당하게 했다는 점에서 실질 사업주를 소카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뭐 플랫폼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관계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자가 되게 복잡해지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사실 고전적으로는요, 대부분 사내 하청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에 뒤섞여서 일하는 위장 하도급이거나 아니면 적법한 파견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파견에 의한 경우들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원청이 그 하청의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청에게 그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하청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불이익을 받는 제일 마지막에는 하청 근로자들이 그냥 감내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는데요. 지금의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 월급만 잘 들어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내가 실질 사용자, 나에 대한 실질 사용자는 누구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 사전 파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원하청 사업자 모두를 사용자로 지목할 수 있으니까 요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타다 소송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이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 매 단계에서 뒤집혔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분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그때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받고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심 행정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됐고, 네,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또 뒤집혔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성을 두고 반대 판결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건데 이제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맞다 인정해야 된다고 이제 판결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판결이 5번이나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송으로 제기를 통해서 갈 때는 1심, 2심, 3심 법원이 이제 3심제가 맞는데요. 노동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게 노동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노동의 사업적 소재지 관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진 사람이 불복을 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나서 또다시 불복하는 자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5심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두고 뭐 노동위원회가 이제 구제 신청을 위해서 빠른 해결을 위해서 두고 있지만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디다 구제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세요. 그럼 대법원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유는 뭐예요? 맞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제 소카 제일 그 상층에 있는 최고층에 있는 이제 소카를 사용자로 인정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업무 내용을 소카가 지정하고 그걸 결국에는 지휘 감독했다. 그다음에 근태도 소카가 관리했다는 점에서 이제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제 고전적으로 근로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했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두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 계약을 맺을 필요성인 적은 사업 구조이거나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가 관여하는 노무 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서 판단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과거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그 판결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개별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 구조고 그다음에 로직에 기한 운영 경로 및 대기 장소 등의 결정은 사업 구조상 필연적인 측면에 있고 용역 수행 대가를 지급받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됐거든요. 이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여기 산업에서 본인이 일하게 된 게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소카 역시도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네, 뭐 그런 주장이 있긴 한데요. 대법원은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에서 원하지 않는 날 배차 신청하지 않고 운행을 희망하는 요일이나 차고 등을 선택해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해서 노무 수행 방법을 지정 통제했다는 거고요. 특히나 미수락 건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특별수수료 지급 기회를 상실을 예정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줘서 기사가 호출 수락 여부나 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보기 어렵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효신 노무사님은 이런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플랫폼 종사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으시죠. 그래서 뭐 예외적인 대법원 판결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판례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이 플랫폼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 판결을 계기로 사용자들을 더 특정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동일 플랫폼 내에서도 소규모로 더 분화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재편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법원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뭐 대법원이 인정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 사용자의 전속성을 기준으로 이제 보는 게 가장 강력하거든요. 역시나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속성 여러 이제 한 사업장에 그 종속되지 않고 여러 사업장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게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속성이라는 게 근로자가 한 사업자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속성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로자성 인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타다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셨던 분이 구제 신청을 하게 돼서 이 부당 해고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부당 해고로 판정이 되면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해고 기간 동안에 급여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역시나 뭐 퇴직금이나 연차 가산수당이나 휴일 등 노동법상 보호 조항들이 적용되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다른 나라들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절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18년도에 그 Take It Easy의 음식 배달 노동자, 20년에는 우버의 운전기사를 각각 임금 노동자로 판결하기도 했고요. 지난 2월달에 유럽연합의회는 유럽연합 권역 내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영업자가 아니고 노동자로 인정하는 지침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벨기에는요, 지난달부터 배달 배송법을 시행했는데요. 뭐 이분들의 법에서 시간당 최소 수수료와 1일 및 일주간 노동시간 한도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시인과 촌장의 푸른 돛.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7301님이요. 퇴근하고 자차나 자전거로 배달 파트너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싶은데요. 만약 배달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 건가요? 하셨어요. 네, 뭐 가능합니다. 원래 뭐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의 특례로 인해서요, 이분은 산재 가입이 의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면 이 산재 보험료는 사용자의 100% 부담인 거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 사업주와 이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분의 5대5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3015님인데요. 배달 기사입니다. 용역업체 사장님이 자꾸 폭언을 합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네, 사실 여기서도 이제 배달 기사님, 용역업체 사장님하고의 근로 관계가 인정되는지 이제 먼저 살펴봐야 돼요. 네. 역시나 이 경우에는 뭐 인정되는 경우에도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에 우리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역시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폭언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한 가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신고를 통해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프리랜서 관계이기 때문에 이 폭언은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보호를 못 받게 되겠습니다. 네, 콩으로 박수연님인데요. 탭 기반 인터넷 강의 관리 교사입니다. 메신저를 켜는 시간과 끄는 시간을 엄수하게 하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하는 시간 동안 자유는 없고요. 3개월에 한 번 쓰는 휴가도 제한적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하셨어요.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플랫폼 기반을 하고 있지만 되게 관리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맞는지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냥 간략히 하이라이트 드리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그다음에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그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그다음에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계속성,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특정 사업의 전속성 여부가 인정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처럼 업무 내용 사용자 지정,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구속받는지, 그다음에 아까 전속성이 인정되는지 이런 중요한 요소들만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성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요즘 올림픽 시즌이어서 아마 다들 도파민 폭발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올림픽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익스트림 스포츠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올림픽에서도 익스트림 스포츠 종목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IOC가 보다 다양한 장르의 스포츠를 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익스트림 스포츠의 정의는 속도감과 스릴을 즐기며 여러 묘기를 펼치는 모험 레포츠로 그 익스트림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그대로 극한의 스포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익스트림에서 X자를 따와서 X게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빠른 속도를 내거나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노력과 신체적인 능력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류의 스포츠입니다.
이게 역사를 찾아보면 1970, 80년대 미국에서 그 스케이트보드랑 인라인 스케이트 같이 도시에서 그 청소년들이 즐기던 놀이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들어서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 TV인 ESPN이 엑스게임이라는 타이틀로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스포츠보다는 좀 어린 청소년대 평균 네. 이하의 연령층이 많이 이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스스로 훈련을 하거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BMX라고 불리는데 그 자전거로 하는 스턴트,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그리고 클라이밍, 요즘 진짜 많이 하는데 클라이밍 같은 게 이제 여름 게임에 속하고, 스노보드나 산악 자전거, 프리스타일 스키, 빙벽 등반 이런 게 겨울 게임에 속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익스트림 스포츠가 포함돼 있죠? 네,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스케이트보드, BMX,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종목이 있는데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신설되었어요. 먼저 스케이트보드를 아마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스케이트보드 혹시 아세요? 그럼요. 진행자님. 그 나무로 만든 보드 아래에 작은 4개의 바퀴를 달아서 그 위에 올라타서 균형을 잡으면서 주행을 하는 그런 그 보드를 의미를 하는데, 네.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의 서퍼들이 파도가 없는 날도 보드를 타고 싶은 마음에 서핑보드에 바퀴를 단 것이 시초입니다. 이게 겨울 운동으로 생각하면 스노보드랑도 비슷하고요. 사실 근데 이게 저도 타봤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도 어려워요. 그냥 보기엔 앞으로 쉬워 가는 보이는데. 것도. 네. 그러니까 약간 판이 좀 넓은 롱보드를 타면 그래도 좀 균형 잡기가 쉬운데, 이 스케이트보드는 좀 작아가지고 균형 잡기도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막 판을 돌리고 기물을 타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주변에 타는 분들을 보면 스포츠라기보다는 좀 서브컬처에 가깝게 인식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장르로 보면 스케이트 파크 같은 데를 가면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기물이나 박스 레일, 미니 램프 같은 거를 이제 타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자연적인 기물을 이용해서 스트릿 스케이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이런 그 공면으로 이루어진 코스를 따라서 공중에서 트릭을 선보이는 파크와 도시와 유사하게 설치된 계단이나 핸드레일 같은 곳에서 트릭을 하는 스트리트, 이 두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심판들은 기술의 난이도나 창의성,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 스케이트보드 강국은 아무래도 이 문화의 시작점이기도 한 미국인데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막 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국민 스포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호리고메 유토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올해도 남자 스케이트보드 스트리트 결승전에서 이 유토 선수가 우승을 해서 2대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출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대회를 하는 모습만 봐도 좀 특이한 게 무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고 유니폼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서 뭐 각자의 약간 패션을 뽐내는 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경기장 내부에도 다른 종목들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감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현재까지 일본이 스케이트보드에서 2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토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코코 요시자와 선수라고 이 여자 일본 선수인데 스케이트보드 여자 스트리트 부문에서 자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선수는 14살이에요. 굉장히 어려요. 그래서 일본이 특히 파리 올림픽에서 여성 친구들이, 되게 어린 친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뒤에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스케이트보드 선구자로 꼽히는 요네사카 준노스케라는 분이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일본이 기술적으로 미국의 10에서 15년 정도 뒤처져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스케이트파크 수가 급증하면서 어린 선수들이 어려운 기술을 정기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크 스트리트, 그래서 여자 남자 이렇게 해갖고 총 4개 메달이 있는데,
그 파리올림픽 최연소 메달리스트 기록이 또 이 종목에서 나왔어요. 2010년생인 호주의 아리사 트루 선수가 주인공인데 이 선수가 14세. 근데 이제 그 생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가장 최연소의 나이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BMX는 어떤 종목인 거예요? BMX는 이거 역시 이제 그런 회전을 하거나 점프를 하거나 이런 동작들을 활용한 종목인데 자전거로 해요. 그래서 자전거로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볼 수 있고 올림픽에서는 BMX 레이싱과 프리스타일로 나누어져서 이제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BMX 레이싱은 말 그대로 이제 달리는 건데 연장 300에서 400m, 폭 6에서 8m의 흙으로 만들어진 트랙에서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전거다 보니까 이렇게 흙에서도 달릴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프리스타일은 지면이나 공중에서 회전하는 모기 종목인데 이게 자전거를 가지고 그 속도를 받아서 붕 떠서 자전거를 돌리기도 하고 회전을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공중 동작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는 파리 시내 주요 교통지점인 콩코르드 광장 근처 경기장에서 한다고 하고요. 역시 아쉽게도 한국 선수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보는 재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서 중계를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정말 다양한 장르가 올림픽 속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서핑도 또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다시 채택됐다고요. 네, 3년 전 도쿄올림픽 때 그 송민 감독의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명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해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핑에 입문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파리에서 그 11만 5,800km 정도 떨어진 태평양의 타히티 테아후포호에서 이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개최지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파도가 최대 6.7m의 높이래요. 진짜 아름답긴 한데 이게 서퍼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파도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대표팀에 뽑히지 않으려는 선수도 있었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올림픽의 특이한 점이 서핑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떠다니는 선수촌에 머물고 있대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안에 정박한 크루즈에 머문다는 건데요. 그 테아우프 해안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선수 그 크루즈를 마련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다 넣어놔서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선수촌 논란들이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크루즈에 머무는 분들이 SNS를 통해서 이 크루즈 선수촌이 파리에 있는 실제 선수촌보다 낫다 막 이런 얘기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프랑스의 카울리 바스트 선수와 캐럴라인 마스크 선수에게 돌아갔고요. 그 KBS 해설위원이자 서핑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송민 감독은 또 어떤 일화가 있는데 이번에 한 호주 선수가 우길기 문양의 서핑 보드를 타고 대회를 치르는 걸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7월에 호주의 서핑 선수인 잭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SNS에 어떤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우길기 문양이 그려진 서프보드 사진을 올리면서 그 아래에 뭐 올림픽까지 이틀 남았다. AI라는 이제 전설적인 서핑 선수 앤디 아이언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영감을 받은 보드 이렇게 적어서 올렸다고 해요. 송 감독이 이 글을 발견하고 그 올림픽 경기에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한체육회랑 함께 호주 국가올림픽위원회에 항의를 했고 그 결과 개막식 하루 전인 다음 날 이 보드를 이제 경기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송 감독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우길기 보드가 올림픽에 등장할 경우 그걸 이제 보는 국내에 이제 서핑을 보는 국내 팬들의 반감이 생길까 그런 걸 우려를 했다고 하고요. KBS에서 이제 파리올림픽 서핑 경기 중계 그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서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꼭 지원이 늘어나서 서핑 출전 선수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경기인데요. 스포츠 클라이밍.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인데 올림픽에서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클라이밍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이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이 지니고 있는 스포츠적인 요소를 장르로 독립시킨 형태라고 하는데요. 인공으로 만들어진 벽이나 볼더를 등반하는 걸 의미합니다. 제 주변에도 클라이밍에 빠진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코어 힘도 팔 근육도 다리 근육도 다 중요하잖아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헬스를 끊어서 헬스를 다니고 약간 이런 매니아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는 15m 높이의 95도 경사 인공 암벽을 누가 빠르게 올라가는지 이걸 겨루는 스피드, 그리고 줄을 매달지 않고 퍼즐처럼 약간 문제를 풀듯이 설치된 홀들을 잡고 코스를 통과하는 볼더링, 그리고 6분 안에 15m 벽을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겨루는 리드, 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는 이도현 선수와 서채연 선수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2세 선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도현 선수의 아버지는 도쿄올림픽 대표팀을 이끈 이창현 전 감독이고 서채연 선수의 부친은 파리올림픽 사령탑인 서종국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는 스피드, 볼더링, 리드 종목 점수 이 중에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가리는데요. 이 신은철 선수는 6일 파리 르브르제 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열린 스포츠 클라이밍 스피드 남자 예선에서 탈락해서 8강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네. 스포츠 클라이밍 콤바인에 출전한 이도현 선수는 오늘 5시 리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종목은 볼더링과 리드 점수를 합산을 한다고 해요. 근데 볼더링에서는 안타깝게 좀 10위에 머물렀는데 자신의 주 종목인 리드에서 만회를 노린다고 아까 이제 하프타임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서 네, 맞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해 볼게요. 네, 이런 다양한 스포츠들을 공식 종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올림픽의 흥행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도쿄 올림픽 때부터 이 개최국 내에 인기 있는 종목과 또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을 추가해서 새롭고 파격적인 변화를 꾀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네. 사실 기존 종목들이 좀 엘리트 종목이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기간이나 뭐 아시안 게임처럼 좀 큰 대회가 있을 때만 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많이 하는 종목을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어린 친구들의 문화나 거리의 스포츠 같은 것들을 이제 표면 위로 올리면 이에 대한 또 국가적인 지원도 늘어날 것이고 인식도 좀 나아지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80년대에는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장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스트릿을 탈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엑스게임이 생기고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고 파크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 스포츠의 그 씬도 더 커지고 네.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 지점들이 있어서 아마 올림픽 IOC에서도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유롭게 놀이 문화처럼 즐기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는 좀 아니다 이런 내부 반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익스트림 스포츠는 아니지만 브레이킹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 종목으로 네. 들어갔는데 그 스케이트보드랑 비슷한 결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비주류 문화로 불리는 이런 스트릿 컬처 같은 그거를 상징하는 종목들은 이거를 경쟁에 붙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런 뭐 스케이팅을 평가할 수 없다. 이 스케이트보드의 본질은 자기 표현 행위, 그러니까 예술에 좀 더 가깝고 우리는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변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진정서도 위원장한테 전달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반항적이고 또 창의적인 종목을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회에서 껴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이 많아질 수 있고 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화될 수 있고 또 그 부모님들이 사실 스케이트보드 탄다고 하면 야 이제 다치지 않냐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다 보면 부모님의 허락도 받아내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네, 아니 전 교수님이
피디님 잘하는 거 가지고 오셨대요 라고 하셨어요. 저를 알고 계시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 PD도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해봤으니까 오늘 이 주제 가져온 거잖아요. 네, 저는 스케이트보드랑 약간 결이 비슷한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걸 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저는 되게 늦게 알았는데 90년대에는 영화까지 나올 정도, 태풍 태양 뭐 이런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인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문화는 몰랐고 일반 인라인을 탔었거든요. 네. 그래서 날쌘돌이로 불렸었는데 그 인라인 스케이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주행을 하는 달리는 피트니스가 있고 어그레시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그레시브 인라인만 엑스게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로 그 문화가 멋져 보이고 좀 쿨해 보이고 해서 입문을 했다가 생각보다 저랑 맞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제가 잘 탈 수 있는 인라인에도 스케이트보드처럼 비슷한 기술을 할 수 있는 장르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는 30살이 되어서 익스트림을 가장 피해야 될 나이에 익스트림 스포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30살도 충분히 젊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그레시브 인라인하고 일반 인라인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고 계실 텐데 일반 인라인은 바퀴가 좀 더 커요. 그래서 달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많이 일반 블레이드 네. 좀 많이 타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그레시브 인라인은 이 바퀴가 달려있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가운데를 보면 이 H블록이라 해서 볼록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퀴도 딱딱하고 작고 그래서 기술을 하는데 조금 더 적합한 이제 바퀴와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술을 할 때 레일 같은 거를 탄다거나 이렇게 렛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사이 뭐라 해야 되지? 딱 이렇게 경사를 이렇게 내려오는 기역자 렛지 도로인가요? 같은 거를 타는데 이제 그때 그 부분을 저 홈에다가 맞춰서 쭉 민다거나 거기에 맞춰서 점프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타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지금 1년 반쯤 타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조금 이따 할게요. 네. 네, 익스트림 스포츠 그중에서도 어그레시브 인라인의 매력이 뭐예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요가도 시작을 했지만서도 저한테 운동의 매력을 알려준 이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하나를 익히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걸 하나를 해냈을 때 뿌듯함이 정말 엄청나고 저는 아직 이렇게 멋지게 타지는 못하지만 이 장르나 이 문화 자체가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자기가 기술하는 영상을 성공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어떤 음악과 컨셉에 맞춰서 편집을 하고 이걸 마치 자기의 작업물처럼 내놓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기술 자체만이 아니라 어떻게 옷을 입는지 또 어떤 독창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고 사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복합 문화 예술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 얘기만 들으면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좀 타는 친구들한테 이 그 익스트림 스포츠 장르 어그레시브 인라인의 매력이 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그레시브 인라인을 탔고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어그레시브 인라인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그레시브 인라인에 빠지게 된 매력은 새로운 트릭을 배우고 성공하면 성취감이 너무 좋아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릭은 프론사이드 사바나인데요. 그 자세는 공중에서 다리를 감아 레일에 올리는 것이고 성공하면 미끄럼틀 타는 느낌이다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에 처음으로 어그레시브를 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6년 동안 스케이트를 타는 중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기술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기술을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좋아서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재밌어하는 트릭은 플랫스핀이라는 트릭이에요. 이 트릭은 백플립이라는 기술과 스핀이 섞인 기술인데요. 점프대에서 도약한 뒤 공중에서 머리 위로 발을 넘기고 손으로 스케이트를 잡는 느낌이 마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것 같아서 가장 재미있어하는 트릭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스케이터들과 같이 즐기면서 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타면 각자마다 고유한 스타일과 잘하는 기술들이 있어서 배울 점도 많고
반대로 내가 잘하는 기술이 있으면 스케이터들에게 가르쳐준 기술을 성공해준 모습을 볼 때 매력 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괜찮아요? 이게 보면은 좀 멋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뚝섬에서 주로 이제 타는데 거기 가보면 젊은 멋진 친구들이 너무 멋있게 차려입고 네. 보호대를 하나도 안 하고 너무 멋있게 탑니다. 근데 그건 그분들이 너무 잘 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는 나이도 있고 이제 물론 어리다고 하셨지만 이제 뼈는 그래도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가 아닐까 싶어서 겁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대를 꼭 착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옷 안으로는 거의 막 엉덩이부터 정강이까지 보호대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었는데 저도 실력이 조금 늘면서 뭐 정강이를 하나 뺀다든지 이런 여유를 조금 부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같이 탈 때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영상도 찍어주고 서로 가르쳐주는 문화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즐기고 타다가 멋있는 분 만났잖아요. 아 맞습니다. 또 공개해 주셨네요. 네. 오늘은 강 PD와 올림픽에 진출한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강 PD가 직접 경험한 체험 삶의 현장 공유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